만약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눈물을 흘리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올해로 54살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제 인생의 굴곡은 참으로 가파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길 위에 사랑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28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세상이 온통 빛나던 시절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초밥 전문점의 셰프였어요. 형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는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그 집 초밥은 다르다는 소문은 금세 동네를 넘어섰죠. 저는 가끔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 사람의 손끝에서 태어난 초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눈빛부터 쌀알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지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존경했고 또 깊이 사랑했습니다. 신혼은 꿈만 같았어요. 아침이면 남편이 해주는 따뜻한 된장국에 하루를 시작했죠. 그 사람은 셰프라서 그런지 집에서도 요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도 제 옆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며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긴 거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니 저를 꽉 안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속삭였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작은 딸아이가 제 품에서 숨결을 고를 때 저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어요. 남편은 딸바보가 되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었죠. 매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 우리 세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이유식을 먹고 있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아빠가 맛있는 초밥 만들어줄게라며 장난을 치곤 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3살 되던 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오후 5시에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딸아이와 함께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딸아이는 아빠 언제 와? 라고 계속 물어봤고 저는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되어도 7시가 되어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와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해봐도 받지 않았어요. 8시쯤 되어서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지금 응급실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는 이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와 계셨죠.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시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남편이 집으로 오던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정차해 있던 남편의 차량에 뒤에서 온 화물차가 추돌한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차량이 크게 찌그러지면서 남편의 하반신이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이 거기서 멈췄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1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수술실 불빛만 바라봤죠. 언제쯤 저 불이 꺼질까
언제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까 하며 시계만 쳐다봤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이 심각해서 다리를 다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 순간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며 초밥을 만들던 남편이 이제 다시는 걸을 수 없다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내 다리는 어때? 였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지만 남편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느낄 수 있어라고 계속 중얼거렸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활치료를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한다고 최종 진단을 내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두 다리는 다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삶. 32살의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남편은 그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동안 남편 혼자 벌어서 넉넉히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결혼 전 일했던 백화점 의류 매장에 다시 들어가 매니저로 일하며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아침에는 3살배기 딸아이를 챙기고 낮에는 매장에 서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어야 했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집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고 전에 그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신이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 작은 일에도 화를 냈죠. 아침에 약 챙겼어? 하고 물어보기만 해도 내가 병신이라고 자꾸 그래.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심조심 말을 해도 트집을 잡혔고 아무 말 안 해도 무시한다며 화를 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딸아이 앞에서도 그런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아빠 놀아줘라고 하면 아빠는 다리가 아픈데 왜 몰라? 라며 짜증을 냈죠. 3살배기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이는 점점 아빠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형과 함께 가게 일도 의논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의 마음문은 점점 더 굳게 닫혀갔죠. 한 번은 집 앞 공원에 나가자고 했어요. 날씨도 좋고 딸이랑 같이 나가면 좋겠어. 그런데 남편은 내가 휠체어 타고 나가는 꼴을 보여주고 싶어. 라며 발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일터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매장에서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으면 집에서 혼자 있을 남편과 딸아이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히 집에 가보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었고 딸아이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딸이랑 놀아줘라고 부탁해도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점점 모든 육아와 집안일이 제 몫이 되었어요. 출근 전에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후에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 씻기고 재우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모욕적인 말들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서 미안하다라며 비아냥거리거나 내 꼴이 이래서 창피하지? 라고 하기도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딸아이가 아파서 열이 많이 났는데 저는 야근 때문에 늦게 집에 왔어요. 딸아이는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냥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안 갔어?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딸아이를 돌보며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가족의 짐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남편의 형님이 찾아왔어요. 동생이 너무 변했다. 가게 일도 신경 써야 하는데 아예 관심이 없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한계가 느껴졌죠. 남편은 재활치료도 거부했어요. 소용없어. 어차피 안 나을 텐데라며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환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러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안간힘을 다해 버텼지만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힘들었고 매장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딸아이를 품에 안고 남편의 분노와 씨름하는 나날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왔어요. 딸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열이 나고 기침을 했어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봤는데 남편은 시끄럽다며 화만 냈어요. 좀 조용히 시켜. 머리 아파 죽겠어. 아픈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가 아픈데 왜 그래? 했더니 네가 제대로 못 돌봐서 아픈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또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터져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고 나라고 했어. 나도 힘들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럼 떠나 누가 붙잡아?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삶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 거울에서 저 자신을 봤어요.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선택이 필요했어요. 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마침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끝이 날 줄이야.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부는 힘들 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수없이 찔렀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남편을 버리는 나쁜 사람인 건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끝없는 절망과 분노를 감당하기에는 제 힘이 너무나도 모자랐다는 것을. 저 또한 무너지고 있었고 딸아이마저 상처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저는 무너져버린 가정을 등지기로 했습니다. 딸아이와 단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고 딸은 저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때는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9살에 홀로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는 삶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분노에 떨지 않아도 되고 딸아이와 둘이서라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작은 투룸이었지만 저희 모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어봤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무엇보다 아이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매니저에서 점장으로 승진했고 급여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죠. 야근을 할 때는 딸아이를 이웃집에 맡겨야 했고 아이가 아플 때는 회사에서 조퇴를 해야 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의존했던 것들을 이제는 혼자 해결해야 했거든요. 전구 갈기부터 가전제품 수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딸아이도 조숙하게 자라갔습니다. 5살, 6살이 되면서 엄마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라며 작은 손으로 설거지를 거들기도 하고 혼자 숙제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야 했던 아이가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백화점에서 나와 작은 옷가게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오랫동안 쌓은 경험 덕분에 가게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딸아이는 정말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고 착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선생님들께도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순간들도 많았어요.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가끔 다른 애들은 아빠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라고 하면 딸은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라며 오히려 저를 달랬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죠.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고등학교 2년 때 딸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한 번만 봐도 될까요? 하는 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아이에게도 아빠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아이와 남편이 만나는 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15년 만에 본 전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얘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딸을 보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 후로 딸아이는 가끔씩 아빠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원한다면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후회한대요. 그때 엄마한테 너무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아이가 전해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움도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딸아이는 대학교도 좋은 곳에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가게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제가 잘해드릴게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딸아이가 25살이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곁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죠. 엄마, 저 결혼해도 자주 올게요. 엄마가 외로우시면 안 되니까요. 딸아이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 딸아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난 2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그리고 딸과 함께 웃었던 소중한 시간들 말이에요. 버진로드를 걸으며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54살이에요. 딸아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딸이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오면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해져요. 시간은 참 무심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고단했던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눈물 위에 작은 꽃이 피어났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맛있는 초밥을 만들고 있었을 것이고, 저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웃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늙어가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나누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흘러갑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했고 홀로 딸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저 자신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딸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힘든 상황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맞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딸아이만은 꼭 지켜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행복한 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요즘도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의 여성분들을 만나게 돼요.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분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터널 같아도 분명히 끝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에도 딸아이를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평안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건강이 걱정될 때도 있죠. 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힘겹게 키워낸 딸을 바라볼 때면 제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내가 잘해냈구나. 나 참 잘 버텼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노력에는 결실이 있다는 것을.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의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저는 그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